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재규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는 오랜만에 뵙죠, 우리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시장 상황하고 전략부터 좀 볼 텐데요. 정말 7월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네, 초보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소위 선수들도 다 꽤 큰 상흔을 받고 고통스러워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좀 그런 거에 탈피해서 적어도 안정적으로 이제 적어도 박스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난 7월 달 같은 장이 흔한 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부터는 적어도 7월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우리가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진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용 잔고도 굉장히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희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과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뭐 직원들도 있고 네.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 하단으로 내려간다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쉽지는 않아요. 네. 올라오는데 이번엔 이제 코스닥에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다 너무 당연해야 되는 게 코스닥은 사실은 우리 코스피가 뭐 7월에 정말 듣도 못한 급락이지만 코스닥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그죠? 네. 완전히 처참히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게 그러면 이제 흐름이 바뀐 거냐? 사실 종목 장세라고 하는 게 대세 상승을 끌면서 9천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그럼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얼마나 다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중소형주 자리 조금 가고 대형주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죠? 오늘 약간 또 그런 느낌이 나타나서 그죠? 오늘이 이제 8월 12일인데 네, 네. 어제 오늘 코스닥이 좀 코스피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일랑 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안 좋았고요, 코스닥이. 근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7월 29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나왔거든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저점이 나왔고 그날 종가를 기반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까지 상승분을 반영을 하면 좀 더 올라왔을 네. 텐데 어쨌든 10몇 퍼센트 네. 정도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0%가 올라왔다라는 단기 거죠. 반등이 셌다 이거죠. 예, 종목별로 따져보면 더 네. 심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발적인 1차 반등은 살짝 나왔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연속성을 가져가기 맞아요. 위해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면 상반기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삼성전기와 SK스퀘어까지 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갔다면 네.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면서 시장이 종목별 장세나 코스닥 장세로 간다라는 것은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땐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도 그동안 많이 네. 못 움직였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요즘에 뭐 S7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기업들 외에 나머지 기업들이 하반기 때는 상승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의견이시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네. 이제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분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가르기에는 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기업은 사실 뭐 실적으로 보면 제일 싼 게 뭐야? 돈 잘 버는 게 삼전닉스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PER이 뭐 4배 5배인데 그래서 실적으로 밀기 어렵다. 수급으로 밀어. 근데 개인들의 자금도 정같지 않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정책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죠? 코스닥 네. 그죠? 이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위 S7과 어떻게 보면 반도체, 비반도체 이렇게 예,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그죠? 투탑 내지는 S7 이외의 종목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어쨌든 실전 투자가 아니고 제가 네. 어쨌든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네. 현대차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시가총액이 나름대로 큰 기업들도 잘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상반기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워낙. 압도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수익이 좋았다면 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만 가지고 있어서는 수익률 게임에선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사실 뭐 전력기기라든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업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낙폭이 과했던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선순환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아예 없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해드리거든요. 그렇죠. 매수를 좀 종용해 드리는데 여기에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은 상반기와는 좀 다른 결과로 규결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반도체가 갈 때는 뭐 삼전익스의 100%가 아니라 120%, 150% 갔죠. 레버리지를 예. 써갖고. 예, 맞습니다. 지금은 버리면 안 된다, 그죠? 네. 반도체 버리면 안 되는데 꽉꽉 채우기도 그렇다, 그죠? 네, 일정 네. 부분만 가지고 나머지로 또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네, 그런 장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음.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여의도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적으면 네. 시장 수익률을 절대 못 못 따라갔거든요.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매도하고 이쪽으로 계속 넘어갔는데 하반기에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은 항상 오만하면 안 돼요. 뭐 기관 투자가들 됐고요. 삼전익스 사는데 뭔 소리야. 외국인들이 계속 그때 뭐 10며칠 연속 매도하는 됐고요. 됐거든. 예? 개인들이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빠진 건데 항상 역사는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만하면 뒤통수를 때립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얘기는 또 따로 할 거니까 반도체 제외하고 그렇게 볼만한 그런 섹터는 어디를 좀 꼽으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너무 과했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들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죠.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 내외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낮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엔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2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7월 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30-40%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 섹터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실적 좋아요. 근데 못 가요 주가 그죠?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네. 화장품 보세요. 화장품도 사실은 상반기에도 실적들 뭐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됐고 그죠? 화장품도 지금 화장품 주목받으면서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죠? 네. 그렇게 보면 조선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 조선주도 예. 그죠? 기본적으로 한번 시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또 다음 섹터는 다른 섹터는. 네, 뭐 저는 일단 큰 섹터에선 조선을 말씀 계속 드리고 작은 섹터로 보자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네. 됐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밸류에 수렴하는 흐름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바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전 부담이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전 상단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업종으로 보자면 전 조선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약간의 테마성이라든지 변동성을 고려해 본다면
로봇 쪽과 제약바이오 쪽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약간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렇죠. 종목별로 접근을 하셨을 때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나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ETF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밸류가 아니라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고 실적이 너무나도 탄탄한 업종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완전히 실적의 100% 수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수급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무시할 수가 보여지거든요. 없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하반기 때 변동성을 기반으로 네. 본다면 제약바이오와 로봇 쪽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도 지금 이제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드신 거예요? 화장품은 실적 베이스로 네.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은 조선, 네. 그 다음에 그냥 화장품, 그건 오케이. 그리고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봇과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은 어쨌든 AI가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에 정말 메가 트렌드고요.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삼전닉스죠, 그죠? 우리 기업이 정말 글로벌 기업들에게 줄을 서시오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고민도 많습니다. 일단은 되게 약하게 가다가 어제 오늘 삼전닉스가 또 강하게 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더 강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경 내지는 최근 이슈를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뭐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한 달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종합적으로 종합 주가 지수를 제가 잠깐 보여드려 보자면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코스피인데 네. 요날부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점을 찍고서 7월 29일입니다. 이때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놓은 상태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더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더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HBM 쪽에 대한 혜자를 누리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HBM4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 점유율을 많이 뺏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가의 흐름 자체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한 납품 소식이 전혀 없었을 때도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물량 싸움으로 가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산량 자체에서 SK하이닉스를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뭐 양산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네. 출하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이 계속 양치기 소년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꽤 길게 안 왔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시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거죠. 네.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D램과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사실 1분기 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은 네. HBM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갔고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점유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좋았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HBM 쪽에 대한 혜자가 조금씩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견조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네. 삼성전자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지만 반도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하면 익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예,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네. 삼성전자는 빠질 때가 있대요. 네. 근데 샌디스크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집어넣고 있거든요. 뉴욕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매체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 메모리나 스토리지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는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견고한 것 같고 이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3분기와 4분기 때 잘하면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모멘텀들도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서 양사의 주가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사랑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편견이에요. 근데 줄을 세우면 어쨌든 간에 그죠? 예. 개인 투자자 그것도 뭐 최근에 투자하신 분 10명 물어보면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5명 이상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삼전이 가고 닉스가 못 가서 이제 고민인데 그럴 만한 이유들과 함께 이제 삼성전자로만 이제 쏠리고 하이닉스는 소위 뒤처지냐? 그건 아니다. 그죠? 말씀하셨고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또 예. 또 어쨌든 ADR 상장돼서 그죠? 뉴욕 닉스란 말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ADR 그죠? 뉴욕 닉스가 있으니까 뭐 그 글로벌 투자자들 사실 본주 팔고 거기 사도 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네. 어쨌든 두 기업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가 좋아요? 이제는 이제 오문이다, 그죠? 네. 좋으면 둘 다 사고, 그죠? 네. 네. 뭐 하나만 사도 또 많이 안 뒤처진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그 밸류나 평가를 좀 보자고요. 이익은 겁나게 많이 번다, 그죠? 근데 네. 이 소위 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다. 네. 네. 경기 산업이다, 그죠? 네. 경기주가 훨씬 좋은데 그냥 시크리컬 이런 것도 별로 영어 좋은 것도 아닌데 시크리컬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경기주가 아니다. 네. LTA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그랬다가 요즘에는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황을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 부분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4배가 안 될 겁니다. 네. 4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HBM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운 사이클에 들어갈 때 PR이 4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HBM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PR이 4배라는 것은 절대적인 밸류 기준으로는 전 너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질문했는데 뭐 월가의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삼전기수 저평가 아니다. 지가 쇼 치려고 하니까 저평가 아니라고. 평가 자체는 저평가죠, 그죠? 예, 이제 뭐 저도 좀 그 내용을 보니까 네. 공매도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네. 2년 후나 3년 후에 실적이 네. 꺾일 수가 있으니 네. 지금부터 저평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밸류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LTA라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계약으로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수익성이 네.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 이런 우려가 좀 붙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PBR로 과거에는 반도체 업종들을 봤었죠. 네. 사이클이 꺾이게 되면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공장이 증설이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급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PBR 사이클로 간다면 실적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프라 산업으로 치환이 되면서 인프라 산업으로 들어간다면 LTA 공급을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수익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는 이제 PER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SK하이닉스에 대한 100만 원을 가장 먼저 불렀고요. 200만 원도 가장 많이 불렀고요. 가장 먼저 불렀고 그때 이제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LTA 계약에 대한 메리트였거든요. 저는 그 논리가 지금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요 L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도 네.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 이 자금이 융통되는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금 경색 때문에 저는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금, 네.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 같은 경우도 주문이 들어와서
증설을 하는 선주문 후 증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선증설 후 주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과거 이력들 때문에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LTA가 붙어주면서 선주문 후 증설로 들어간다면 네.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TSMC만큼은 아니어도 사업 구조의 안정성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PBR로 본 것보다는 네. PER로 볼 필요성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여전히 PBR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 PBR이 기간 자체가 길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LTA 때문에 이익률이 꺾인다는 거는 거입에 갈라먹자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최태원 회장이 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뭐 SK의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상생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차장님은 PBR로 본다면 이게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PBR 4배가 저평가가 아니라는 그 놈들은 나와보시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얼마큼 밸류를 줄 수 있냐, 그죠? 네, 이건데 네. 그럼 만약 PBR로 하면 몇 배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만약에 PBR을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상반 6월 달에 가장 고점이 나왔을 때 네. 제가 삼성전자인지 SK하이닉스인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PBR이 2.7배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삼성이겠죠. 닉스는 훨씬 더 PBR을 높았을 거예요. 그럼 아닌가요? 2.7배가 삼성전자라고 네, 네, 한다면 2.7배까지 올라갔는데 네. 요게 평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3배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PBR보다 많은 밸류를 받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PER로 계산을 한다면 네. 더 많은 성장 밸류가 있는 것이고 PBR로 본다면 일단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전 2배 정도 수준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가 대비로 따져보자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방은 현재가 대비해서 뭐 20-30% 정도는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이걸 PBR로 볼지 PER로 볼지가 고민이고 네. 다만 최근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PER로 보면 forward PER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4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PBR로 보자면 그동안 역사상 기록했었던 평균 PBR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PBR로 PER로 볼지에 대한 여부들은 여기저기 뭐 가타부타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저는 뭐 PER로 보든 PBR로 보든 지금은 너무 저렴한 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네. 뚜렷만 가면 되느냐. 근데 이전에도 삼성전자 갈 때 소부장들이 다는 아니고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들만 올라왔었고요. 그것도 결국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실적이 전자 닉스만큼은 서프라이즈 않다는 건데 최근에 소부장이 강세죠. 이거는 네 일시적일까 아니면 반도체 결로 더 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소부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내가 하겠다라면 여전히 탑2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월 29일 날 우리나라 시장 저점 찍고서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많이 올라온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기업들이 저점 대비해서 한 40% 5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강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반도체를 좋아하시거나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쪽이 강하게 올라온 것, 소부장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온 것의 일정 수준은 코덱스 150으로 ETF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소부장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온 기업이 있는데 ETF 쪽으로 들어온 자금들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 게 아닌가. 예, 일단 그렇게 먼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2분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도 뭐 300% 500%씩 올라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0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소부장 기업들은
100% 넘게 올라간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가장 잘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매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금이 들어오는 쪽이죠. 근데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도 잘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소부장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있고요. 뭐 네덜란드 네. 기업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로도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절대적인 밸류 기준으로 저렴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밸류는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소부장 기업들은 우리가 가장 잘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근데 이제 차장님 얘기에 뭐 동의하면서도 그거는 이제 글로벌적 시각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국가와 기업을 바라볼 때는 뭐 당연히 그런데 사실 소부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 개인이나 기관들도 사실 이런 걸로 수익률 게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또 매력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또 네.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관들과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 주체들은 결국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또 소부장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득이 좀 됐는데 저는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보편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보편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분기 만에 50%씩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밸류를 떠나서 수급적인 부분들로 본다면 장비주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변동성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전 장비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소재주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소재주들은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먼저 매출이 올라오는 것은 장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원희가 EPS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테스나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뭐 JNTC 같은 기업도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네. 요거 우리가 유리기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랜만에 이런 기업들도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환매의 관점에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소부장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 전가력이 약한 거죠. 삼전닉스는 지금 뭐 물량이 없으니까 뭐 글로벌 빅테크들한테 지난번보다 2배 올릴게. 아니다. 다음에 3배 올릴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소부장 업체들이 삼전닉스한테 전보다 가격 2배 올려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죠? 조금만 올려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0%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하시고 소부장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소부장이 근데 매력적이죠. 투자하신 분들은 훨씬 더 탄력 있잖아요. 그러나 고민이 종목이 너무 많다, 그죠? 네. 여기서 뭐가 갈지를 몰라서 그래서 ETF를 사기도 이제 하는 거고 ETF에 들어간 상품들이 요즘 기준이에요, 그죠? 기준이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기본적인 소부장에 대한 로직들은 말씀해 주신 게 도움이 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제 뭐 디램이나 그죠? 뭐 낸드, HBM 때문에 뭐 사실은 텐백을 냈던 게 사실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였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 소캠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HBM도 처음에 우리가 HBM 뭐야? 뭐 하이 밴드위스 뭐 고속도로의 비용 막 이랬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어리버리할 그때 사신 분은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네. 소캠은 뭐지 지금? 이게 그런 HBM급의 여기가 뭐가 터지는 건가? 이 주식을 사야 되나? 소캠의 뭐 개념 내지는 뭐 가능성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소캠과 관련돼서 이제 변동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은 네. 일단 저는 기판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언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소캠이랑 CXL이랑 이런 것들 네.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네. 뭐 HBF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캠 쪽과 관련된 것은 저는 뭐 일단 뭐 TLB라든지 기판주들이 많이 부각이 심택 됐던 같은 게 그것과 수혜받다가 오늘도 예. 급락했잖아요. 변동성 있잖아요. 그죠? 네. 심택 같은 경우는 네.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오다가 오늘은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갈 때 반대급부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기판 쪽이 약했는데 소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중장기 성장성 크다. 그리고 뭐 적층, 본딩, 검사, 세정 관련돼 가지고 지금 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건 약간의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방금 전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잠깐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크죠. 그렇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경쟁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한화 세미텍, 한화 비전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본더 장비 쪽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경쟁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소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테마성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버텨주고 뭐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다라면 그때는 소부장단 내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또 공부해가지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ETF 상품들을 이렇게 기업 분석으로 보시면 그 ETF 상품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정도 매력적이고 후공정도 다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들어왔고 뭐 이런 말씀도 드려보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전 수급 논리가 지금 가장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부장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아까처럼 우리가 소부장의 옛날 같은 경우는 장비주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부장 중에 장비주가고 그 다음에 부품가고 예. 소재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소부장의 전략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뭐 한두 종목을 콕 집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류의 기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지금 막 급하게 ETF 상품들을 몇 개 열어봤는데 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예. 돼요. 이거는 태양광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원래 만들어낼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10이었다라고 한다면 태양광을 통해서 앞으로 5에서 10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성장 밸류가 붙는 기업들이 저는 매력적이어 보이고 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는 원익 IPS라든지 이오테크닉스, 뭐 리노공업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저는 연속성을 보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이면 전 소부장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익률 게임을 내가 해보고 싶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1위부터 30위까지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서 비중에 맞춰서 가장 높은 기업을 전 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내가 종목을 연구를 해서 이 종목이 엄청난 성장성이 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은 ETF가 너무나도 많이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고, 예. 네,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굳이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지금 실적이 잘 나온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근데 그런 종목들로 자금이 넘어가기 이전에 ETF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기관들,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수익률 게임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때 수익이 났었던 자금들이 어딘가에서 매도 처리가 돼서 수익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금이 들어간다면 시총 상위주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뭐 상위 종목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한번 추려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어쨌든
투탑만 온리 쏠렸던 거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돈다면 그죠? 네. 2차 전지도 낄 법한데 그죠? 일단 지금 소부장은 꽤 그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바이오도 사실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 그죠? 네. 화장품, 뭐 전력. 2차 전지는 그런 그 소외 섹터로 보면 약한 것 같아. 네. 그죠?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반도체만큼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반도체만큼은 올라왔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근 좀 핫하게 움직였던 화장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좀 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 다음 여전히 2차 전지 무겁다. 엉덩이가 네, 무겁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 SDI라든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해 놓은 게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네. 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접근을 할 때는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강한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게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 안에 색상을 좀 지워서 잠깐 보여드려 보자면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일 이동 평균선이 그렇고. 회복이 안 됐고요. 네. 근데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러네요. 경우는 확연히 이쪽에 있네요. 예, 회복이 좀 돼 있는 네네. 상태죠. 윗단의 어떤 그 저항선에 이제 가서 부닥친 상황이네. 네. 네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최근 반등에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늦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실 상반기는 약간 도파민에 절여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5%씩 6%씩 네. 초대형주들이 올라가니까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시장이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만들어진다면 저는 2차 전지도 지금부터 매도할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뭐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됐지만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2027년도 하반기, 내년 하반기가 되면 미국 쪽에서 ESS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때는 EV 쪽,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기대하고 있는 물량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여기가 본전만 해주더라도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더 붙어버리면 이건 플러스 알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ESS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안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엮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기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MLCC,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FCBJ 쪽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이 사업 영역 자체를 확장을 해보면 전부 다 쇼티지가 나오는 쪽으로 자금이 몰려갔던 거거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로 자금이 몰려갔었다라고 한다면 2027년도 하반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전기차 뭐 LFP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에 대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중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달려있는 대다수의 이 렉이라든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상품들에 대해서 안보, 보안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병목 수혜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두터운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 지난번에 서킷 브레이커 2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SK하이닉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그렇죠. 저는 그게 수급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느 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가 들어온다면 생각보다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냥 끝내도 될 만큼 정리를 한 방에 잘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은 엄청난 대시세를 한번 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알고 계시만 뭐 에코프로 BM 뭐 올해의 삼전 닉스 안 부러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10배, 20배 뭐 갔던 30배 갔던 그죠? 그 후유증들을 그렇다고 사실 돈은 버는 것도 아니었어. 네, 벌 거야. 네 맞아요.
보통 이익을 땡겨 쓴다 그러는데요. 1년, 2년이 아니라 뭐 한 5년, 10년을 땡겨 썼으니 그죠. 네. 지금 2027년도 실적을 당겨오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30배에서 50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네, 하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3분 3분기, LNF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죠. 턴어라운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더 악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네. 여기서 2차 전지가 크게 밀리잖아요. 음,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이 붕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뭔가 트리거 모멘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 오르기 시작할 때 내가 살게. 예, 지금 맞아요. 가서 내가 붙여쓰기 싫어. 그죠? 이런 건데 그 시점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예. 그게 고민인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EV 쪽은 아직은 메인 기대는 아니고 나와주면 좋다. 그죠? 예. 네. 그러나 EV 쪽도 뭐 나빠질 건 없는 거고 최근에는 어쨌든 뭐 ESS 그리고 뭐 리튬 가격 뭐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 중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원재료 가격보다 ESS인가요? 네, 일단 저는 ESS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AI에 대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었던 업종이 다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력기기도 한번 강하게 그렇죠. 시세가 나왔고요. 3년 네. 동안 4년 동안 올랐고요. 네. 뭐 MLCC, 삼성 전기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물론 최근엔 조정을 좀 받았지만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병목이 유일하게 안 온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반도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은 저는 한 번 정도는 다 병목 현상이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ESS 쪽에 대한 병목 현상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는 안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27년도에 뭐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자 하는 전력 용량이 있는데 그 전력 용량을 우리나라 3사가 풀 가동을 하더라도 못 채울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FEOC라고 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에 대한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뭐 규제하겠다. 리튬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케이블이 달려 있는 쪽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ESS고 지금 ESS를 데이터 센터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많거든요. 근데 이들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저장해야 되는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네.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그죠? 우리의 룸이 생기는 겁니다. 트럼프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욕하는데 사실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커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2차 전지는 어느 쪽을 봐야 돼요? 셀 아니면 소재? 뭐 전고체 정도까지 질문해. 뭐 왜냐면 장비, 폐배터리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데까지 갈 관심은 아닌 것 같고 네. 그죠? 네. 2차 전지 종목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요즘에 뭐 엔캠도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고 옛날에 엔캠도 엄청 네, 나오게 엄청 했잖아요. 네. 뭐 그 성일 하이텍 네, 이런 그런 폐배터리 거예요. 기업들도 네.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은 셀사를 보시는 게 네.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SDI가 지금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후내년에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텐데 기본적으로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공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 전기차 쪽에 대한 공장 라인 자체를 ESS 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면 전 셀사들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 개인데 미안하지만 하나 빼면 두 개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네? 종목 네. 물어볼 필요가 굳이 없고. 그죠? 네. 근데 SK온도 이번에 생각보다 아,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 저는 실적으로 좀 베이스를 체크하면 정의호 화학적 실적 좋아요. 네. SO일 SK 이노베이션 실적 엄청 좋다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화학적 정유 좀 움직이는데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로 올 때
미안하지만 너 좀 빠지고 이랬는데 네. 실적으로 보면 사실 볼만하죠.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뭐 GS라든지 네. SK S51 같은 경우도 네, 주가름이 맞아요.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덜 갖는 쪽에서 시세가 나오면 네. 꼭 늦게 따라 붙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안 보는 쪽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2차전지 어쨌든 중심은 셀인데 LG엔솔과 삼성 SDI 플러스 SK이노베이션도 껴주는 걸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삼성 SDI가 주가 흐름상으로는 대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조방원이 대단한 그죠? 네,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다들 뭐 황무너진 섹터가 아니다, 실적이 된다, 그죠? 방산도 다시 보자 반짝반짝 합니다. 그럴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 방산을 다시 봐야 된다는 쪽에 동의하시는지. 네,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스피 200에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은 상반기 때 엄청 좋았고 코스피를 이끌어 갔는데 그 아랫단에 있었던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6월달, 7월달까지만 해도 조방원이라고 했었던 쪽에서 주가의 낙폭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성장 밸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인데 네. 우리가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방산 뭐 5개 기업, 4개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들이 사실 저평가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유럽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말이 됐을 때 3분기와 4분기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속도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3분기와 4분기가 됐을 때는 상대적 저평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ROE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봤잖아요. 전쟁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 국가들과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2분기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예를 들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 왜냐면 뭐 그 네. 사우디인가요? 그쪽도 뭐 전차 얘기도 있었고 미사일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많았는데 오히려 전쟁 때문에 부각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은 좀 단절이 됐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물량들이 예. 이연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연이 되면서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국방비 자체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8.8% 정도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항상 이제 방산주 좋았을 때 뭐 GDP 나토 국가들이 GDP 대비 3%까지 올려야 된다 뭐 4% 네,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랬는데 이 나토 국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방비가 연간 1,000조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3%만 가져오더라도 30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게 결국엔 납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에 실전에서 우리나라 뭐 LIG DNA가 만들었었던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좋은 실전에서의 능력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각 회사마다 좀 달라요. 맞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네.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LIG DNA도 그렇고 한화 시스템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방산주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 밀리고 오랜만에 듣네 빅텍 예, 스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요게 좀 이전 자료인데 잠깐 네네. 보시면 2022년도,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요 방산 5개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체 캐파를 봤을 때 수출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주로 자리를 잡은 게 저는 2023년도, 4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출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뭐 8대 강국에 들어간다, 네. 5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K2 전차, K9 예. 뭐
뭐 자주포 이런 거 이제 유럽이 팔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 밸류는 많이 남아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이 좋냐 아니냐 살 거냐 아닐 것이냐 물론 ETF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업으로 본다면 결국은 기업을 봐야 되는데 다행히 방산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죠? 네. 몇 개로 이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특성들을 보면 되는데 일단 한화그룹이 어쨌든 뭐 한국의 럭키드 마틴을 꿈꾸며 예. 그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아까 이제 5사 가운데 하나 시스템을 넣으셨고 시스템을 넣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오션 있고 한국 항공우주를 이제 가지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죠? 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하나그룹을 방산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 포인트 또 어떤 기업이 핵심입니까? 저는 일단 뭐 한화 그룹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때는 네. 항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앞장서서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주가의 상승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 저는 한화 시스템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육해공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간다면 모든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룹사 내를 통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얘도 근데 듭니다. 변동성 커요. 하나씩. 예, 큽니다. 그죠? 약간 수급을 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올라갈 때 막 느닷없이 20% 올랐다 그죠? 네. 빠질 때 쭉 빠지고 좀 까다로운 종목이야. 예. 근데 이제 한화 시스템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네. 눈여겨보고 있고 사실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는 네. 조선주들이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오션도 한화오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방산과 조선이 엮여 있는 부분들을 네.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게 한화오션이라고 또 생각이 실적 되기 베이스로 때문에 봤을 때 하나오션도 괜찮다. 예. 그죠? 한화오션도 괜찮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고 한화그룹이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아가지고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화그룹 ETF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룹 ETF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그룹이 뭐 지금은 다 이런 기업이니까 또 뭐 예를 들면 갤러리아 이런 거 들어가 있나 모르겠지만 그죠? 뭐 하나그룹이 이제 중심에 있고 어쨌든 메인은 늘 얘기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죠? 예. 스페이스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K9 전차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더라고요.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좋습니다. 뭐 네. 무기도 우리가 LIJ DNA 같은 경우는 공대공이라든지 네. 이제 뭐 미사일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천무 같은 네, 것들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K2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을 통해 가지고 전차 쪽에 대한 메리트. 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가만 찾아보시면 우주 산업 쪽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스페이스X 변동성 한번 나오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화그룹주들이 방산 쪽에서 저는 대장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현대 로템하고 LIG DNA죠. 두 가지 얘기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지만 고민이 좀 있는 섹터라. 현대 로템 좋은데 왜 못 가? 그 전동 차량 있잖아요, 여기 그죠? 네. 그게 껴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쪽도 수익 잘한다니까. 뭐 이런 거. LIG 디펜스 뭐 무기 특별히 미사일 시대잖아요, 그죠? 네. 왜 못 가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로템과 LIG 디펜스는 어떻게 보시죠? 일단 로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을 보면 가장 안 좋습니다. 네. LIG DNA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화그룹주들보다도 주가 흐름이 좋아요. 이번에 네. 뭐 실전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전쟁이 날 때 탄약을 많이 쓰고 무기를 많이 쓴 이후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무기고를 계속해서 채우기 때문에 LIG DNA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철도 사업부, 레일 사업부가 있고 네. 디펜스 사업부가 네. 있는데 레일 사업부 때문에 밸류를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덜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텀, 수주 모멘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기차가 걸리더라도 현대 로템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전쟁이 끝나기 뭐 6개월 전부터 끝나고 6개월 후까지 혹은 1년 후까지 군비 증강이 더 공격적으로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방산주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들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요즘 뭐 그런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대의 어떤 교수님께서 이문영 교수님께서 우아한 무슨 시대는 가고 야만의 시대가 왔다. 그렇죠. 제가 이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 정직하지만 위선의 시대는 가고 네. 그리고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특구 오늘 SK증권 이재규 차장님과 방산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가끔 오셔야겠어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